자, 우리 체온 조절 파트에서 한번 호르몬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아마 앞에서 영상 강의에서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다뤘겠지만, 우리가 일단 여기 파트에서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면서 우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물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얘들은 일단 이렇게 여기 적혀 있지만 호르몬과 신경 각각을 비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신경세포라고도 하고 뉴런이라는 용어로 얘기하는 뉴런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반면 호르몬은 어쨌든 혈관으로 분비된다. 그래서 분비관이 따로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신호 전달 매체 자체가 혈관을 통해 흐르는 혈액 내지는 체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게 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미리세컨이라고 해서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쭉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빠르고, 그리고 호르몬은 어쨌든 분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라고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작용 범위 자체는 신경은 오로지 이제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일방향적으로만 전달이 되겠죠. 반면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액으로 전달이 되니까 어쨌든 혈액은 우리 온몸을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 범위가 넓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의 지속성은 뭐 호르몬 자체가 어쨌든 물질이 분비되는 과정을 거치니까 얘들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설명했던 게 표적세포라고 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표적세포라고 하는 건 어쨌든 혈액으로 따라 분비된다면 온몸으로 운반될 수 있는데 얘들이 모든 세포에 다 적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세포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특정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만 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자체를 표적세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그 다음 파트에서는 내분비샘 배웠었는데 일단 중추 자체는 간내의 시상하부였고요. 이때 간내의 시상하부가 조절하는 방식은 뇌하수체라고 하는 또 이제 밑에 있는 부위를 조절해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게 외워야 할 호르몬들이었는데 뭐 지금 갑상샘 보면 티록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그래서 얘들은 자극 호르몬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뭐 갑상샘과 부신 거칠이라고 하는 부위를 자극해주는 호르몬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갑상샘과 부신 거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이 자극 호르몬들은 얘들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우리 그때 가로치고 ADH라고 부른다라고 필기해드렸고요. 자, 그다음 부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분비되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다음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자, 그럼 우리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게 항상성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냐면요.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 자, 그래서 기량작용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량작용은 조금 더 친숙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교감과 교감의 역할로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었던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역할로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그때 우리가 에어컨 예시 들었던 것처럼 위아래 또는 증가 감소, 즉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한 세트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기량작용은 뭐냐면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들이 서로 다르게 분비되고 얘들이 조절되면서 내가 원하는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 특징은 뭐 부교감, 교감,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고 글루카곤은 증가시키는 것처럼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애들이 세트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량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음성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일단 얘들은 양성 피드백이랑 구분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얘들 같은 경우는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원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밥을 먹어서 생기는 배부르다라는 결과는 다시 배고파서 밥을 먹는다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배가 부르면 당연히 밥 먹기를 멈추죠. 그런 것처럼 밥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이 바로 음성 피드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밥을 먹는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절한 농도
내지는 적절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호르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음성 피드백이나 뭐 자궁을 수축하면서 아기를 낳게 해줄 수 있는 호르몬인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분비되면서 이게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본다면 우리가 그때 처음 배웠던 게 혈당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글루카곤 앞에서 설명했는데요. 추가로 우리가 지금 운동 중 내지는 혈당량이 감소할 때 추가로 말씀드렸던 거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일단 교감신경에 의해서 지금 신호를 받아들여서 부신 속질에서 분비하는 거였고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은 모두 다 호르몬인데 두 개 차이점을 본다면 글루카곤은 지금 따로 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혈당량이 감소했네 이걸 인식해서 지금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지금 여기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시상하부의 지배를 받아서 교감신경에 의해 부신 속질에서 지금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약에 신경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은 뭔가? 라고 물어본다면 에피네프린이라고 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같은 작용을 하는 두 개의 호르몬이 나오니까 여기서 신경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단 간단하게 앞에 거 복습한 거고요. 오늘 새로 배울 내용, 체온 조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체온 조절에서는 우리가 체온 같은 경우는 익히 알고 있는데, 일단 체온은 36.5도죠. 자, 그래서 처음에 있는 내용이 체온이라고 하는 건 몸의 온도로서 우리 몸은 외부 온도가 변해도 체온을 36.5도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성질을 항상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온 또한 항상성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체온 조절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자, 체온 조절은 간내 시상하부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일단 간내 시상하부가 체온 변화를 감지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온 변화를 감지한다면 이걸 어떻게 조절하냐면 두 가지로 조절합니다. 바로 체내의 열 발생량 그리고 피부 표면을 통한 열 발산량을 조절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열 발생량, 열 발산량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자,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자, 일단 열 발생량과 발산량 중 얘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열 발산량은 버리는 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방출하는 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열 발생량은 말 그대로 만드는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생산하는 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추운 데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춥다면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겠죠. 지금 외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만드는 열을 늘려야겠죠. 그와 동시에 내가 밖으로 버리는 열은 최대한 줄여야 할 겁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이걸 조금 고급진 용어로 바꿔보면 외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는 열 발생량은 증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열 발산량, 버리는 양은 감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요걸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요거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날씨가 추워져서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면 더 따뜻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열 발생량은 증가합니다. 반면 최대한 버리는 열의 양은 줄어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 발산량은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보다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체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면 발생하는 열은 최대한 줄여야겠죠. 지금 나는 상대적으로 열이 많은 상태니까. 그리고 버리는 열의 양을 증가시킨다면 내가 더 가지고 있는 열을 더 많이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얘들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추울 때는 열 발생량이 증가, 열 발산량은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첫 번째, 간과 근육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예를 기억할게요. 자, 우리가 세포호흡을 배웠는데 세포호흡은 결론적으로 포도당을 ATP로 분해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ATP로 분해하면서 열에너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열에너지는 뭐라고 배웠냐면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여러분들은 물질 대사와 세포호흡을 연관지어서 열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 말은 열을 발생시키거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열 발생량을 높이는 요인 첫 번째는 물질 대사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근육 운동을 한다면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 또한 열 발생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한데 모여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반면 이들이 억제된다면 열 발생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열 발산량 봅시다. 자, 열 발산량에서 우리가 기억하면 될 거는 우리 피부를 보면 피부에서도 혈관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혈관에는 혈액이 존재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물 같은 경우는 열 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이 36.5도니까 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체온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혈하실 때 보시면 우리가 수혈할 때가 아니지. 체열할 때. 수혈이 맞네. 수혈할 때 생각해보면 피를 이렇게 바깥으로 만져보면 얘들이 그냥 냉장고에 있었던 것처럼 차가운 게 아니고 따끈따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체온에 의해서 데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뭐 이제 뜨거운 물 바깥에 두면은 식는 것처럼 얘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랑 접한다면 식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의 양이 줄어드는데 열 발산량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열을 가지고 있는 피가 외부랑 더 많이 노출을 된다면 외부로부터 뺏기는 열이 더 증가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헷갈리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양은 곧 빼앗기는 열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고급진 말로 열 발산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열 발산량이 감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열을 가진 피의 양이 줄어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혈액의 양이 줄어들려면 혈관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혈관이 수축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작용에 의한 거냐면요. 교감신경에 의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세 가지 한 거예요. 열 발산량이 감소하는 건 버리는 열의 양이 감소한다. 이때 혈액의 양이 열 발산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이것은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다. 그럼 혈관이 수축하는 건 교감신경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호르몬 이름이랑 다 매치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보면 저온 자극, 지금 추울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이 이걸 받아들여서 간늘 시상하부한테 지금 저온 자극이 있는 상황이야 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럼 간늘 시상하부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간내 시상 하부 자체에서 지금 TRH를 분비할 수 있습니다. 자, TRH는 TSH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R 자체가 릴리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TSH가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뇌하수체 전엽을 때린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요. 그래서 갑상샘에서 최종적으로 티록신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티록신은 우리가 배웠던 게 물질 대사를 증가시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게 에피네프린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또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피네프린과 티록신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앞에서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 구분 잘하라고 했던 게 에피네프린은 신경의 조절을 받았고요.
그리고 티록신이 아니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방출되는 데 있어서 호르몬의 조절을 그냥 받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부교감과 비교를 할 때는 얘들은 상대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더 활성화된다라고 했어요. 뭐 과거로 치면 호랑이한테 쫓긴다. 자, 그럼 호랑이한테 쫓길 때는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호랑이한테 쫓기면 혈당량도 증가를 해야 되고 그 말은 물질 대사도 촉진되어야겠구나 해서 교감신경의 작용 강화가 에피네프린과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교감신경은 또 하나 역할을 더 하는데요. 교감신경의 작용 강화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열 발산량과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피부 근처에 혈관 수축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혈관 수축이 일어난다면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열 발산량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보고 더울 때를 보면 더 쉬워져요. 자, 더울 때 보면 장점이 뭐냐면 에피네프린이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고온 자극일 때는 간내 시장 하부에서 우리 이제 티록신 그만 상대적으로 덜 분비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TRH 분비량이 감소, TSH도 감소, 최종적으로 티록신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물질 대사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는 교감신경 강화에 의해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고 에피네프린 분비가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작용을 덜 해요. 완화돼요.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면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한다. 그래서 열 발산량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더울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더울 때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버리는 양이 많아지고요. 자, 추가로는 땀 분비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땀 분비 증가는 왜 이런 거냐면 땀이라고 하는 건 액체로서 어쨌든 얘들이 증발을 통해서 기화될 수 있죠. 이때 기화가 일어날 때는 열 손실이 일어나요. 즉, 기화가 되면서 피부에 있는 열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산량이 증가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단 체온 조절 관련된 호르몬 한번 했고요. 그 다음 뒤에서 삼투압 조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얘네들이 일부 용질은 건너갈 수 없지만 용매만 투과될 수 있는 반투과성 막을 두고 있을 때 어쨌든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조금 어렵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삼투압 조절이라고 되어 있고 결론은 우리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는 짠 음식을 먹을 때처럼 체액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체액의 농도가 높아진다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체액의 농도가 낮아진다면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 별표 치고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 파트에서는 혈장 삼투압을 농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습니다. 즉, 혈장 삼투압 나오면 그냥 체액의 농도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이때 밑에 보면 삼투압 조절 파트 보면 간내의 시상 하부에서 마찬가지로 혈장 삼투압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항이뇨 호르몬 ADH의 분비량을 조절해서 이 혈장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기 있지만 별표 치고 써줄게요. ADH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을 늘립니다. 우리가 아마 중학생 때 한번 배웠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주면 될 건 뭐냐면요. 수분 재흡수라고 하는 건 몸쪽으로 물이 가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옆에 써줄게요. 수분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체액의 양은 증가하겠죠.
자, 그렇다면 체액의 양이 증가한다면 어쨌든 물만 지금 추가적으로 된 상황이니까 우리가 라면 끓인다고 생각하면 라면 끓이고 있는 라면 물에다가 물을 더 넣어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물이 싱거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체액 농도는 감소하겠죠. 자, 반대로 수분 재흡수가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요. 그 말은 우리 몸 쪽으로 가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액의 양은 줄어들어요. 자, 그럼 얘들은 상대적으로 물을 적게 넣고 라면을 끓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짜진다, 즉 체액 농도는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더 심화해 나가서 그렇다면 수분 재흡수가 많이 일어났을 때 오줌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몸 쪽으로 가는 물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오줌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럼 오줌 양이 줄어들었다는 건 오줌 농도는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수분 재흡수가 덜 일어났을 때는 몸 쪽으로 가는 물의 양이 적습니다. 그 말은 오줌 쪽으로 가는 애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오줌 양은 많아질 거고 이때 오줌 농도는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자, 요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매치해서 지금 각각 여기 옆에서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낮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들은 쉽게 생각하면 체액 농도가 높을 때, 체액 농도가 낮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체액 농도가 높다면 이걸 낮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 말은 상대적으로 물이 더 많이 몸 쪽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한다면 우리 몸 쪽으로 가는 양이 많아져야 하니까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럼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을 늘려서 몸쪽으로 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오줌 생성량은 감소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물을 많이 먹었을 때, 내지는 체액 농도가 낮을 때는 그 반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번에는 뇌하수체 후엽 자극을 억제시켜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감소할 거고요. 오줌 생성량은 증가하고 혈장 삼투압은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ADH만 기억해 주시고 추가로는 이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 주면 좋은 게 호르몬은 분비가 아예 안 된다는 불가능해요. 즉, 얘들은 증가 또는 감소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호르몬은 항상 일정한 농도로 미량으로 존재를 하지만 어쨌든 얘들이 분비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분비가 안 된다면 걔는 이제 질병 발생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분비가 아예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하면 걔는 틀린 보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삼투압 조절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혈장 삼투압에 따른 ADH 농도 변화와 이 사람이 물을 섭취했을 때 오줌 생성량과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 보면 얘들 내용은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는 가로치고 체액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항이뇨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체액 농도가 점점 증가해요. 그럼 우린 이걸 감소시켜야겠죠. 자, 그럼 농도가 떨어지려면 물이 더 많이 우리 몸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액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이뇨 호르몬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의 그래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면 물을 섭취했대요. 자, 그럼 물을 섭취했다는 거는 체액 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체액 농도를 평상시 상태로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말은 몸 쪽으로 가는 물의 양은 적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 쪽, 아니지, 버리는 물의 양은 더 많아져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 물 섭취했을 때 오줌 생성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몸 쪽으로 가는 물의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ADH가 감소함에 따른 결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줌 생성량이 많아져서 다시 혈장 삼투압이 평상시 상태로 돌아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필기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133쪽 풀이 한번 같이 해보고 영상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료 3, 자료 4는 각각 체온 조절 과정과 삼투압 조절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료 3부터 보면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의 변화와 A, B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거래요. 이때 AB는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억 보니까 기억은 체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얘는 체온보다 높은 물에 들어간 거죠. 니은은 체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문제 풀 때 헷갈리시는 경우가 근데 기억과 니은은 어쨌든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게 체온이라고 하는 건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값인데 지금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항상성 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들은 그냥 쭉 올라가게 됩니다. 쭉 올라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쭉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는 것 자체가 지금 각각의 항상성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체온이 올라가는 거, 니은은 체온이 낮아지는 거. 자, 그럼 1번. 기억은 체온이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체온보다 지금 높은 온도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최대한 체온을 떨어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야 하고요. 열 발생량은 감소시켜야겠죠. 자, 그러면 열 발생량은 자동으로 여기 지금 기억 구간에서는 감소해야 할 것이고요. 열 발산량은 증가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 A, B를 각각 쓰시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조절하는 중추는 간뇌의 시상하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뇌라고만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뇌의 시상하부 해서 전체 문장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4번 보면 1번 시상하부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땀 분비량은 감소한다. 땀 분비량은 열 발산량이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더우면 버리는 열의 양이 많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기 때문에 1번은 X. 자, 그 다음 2번. 체온보다 낮은 온도를 감지하면 골격근의 떨림을 통해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자, 그럼 얘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야 하고요. 골격근의 떨림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번은 맞고요. 자, 3번. 열 발산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A는 어쨌든 지금 땀 분비량으로서 열 발산량과 비례한다라고 우리 방금 설명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간 1과 구간 2를 비교해 본다면 여기서 구간 2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열 발산량을 보면 구간 1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색깔 보고 구분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니은일 때가 기억일 때보다 많다. 자, 그렇다면 얘들이 의미하는 건 열 발산량이다 라고 우리 방금 설명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열 발산량은 니은일 때가 지금 상대적으로 추울 때인 상황이고요. 기억일 때는 어쨌든 체온보다 높기 때문에 더울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열 발산량은 추울 때가 더울 때보다 많다. 틀립니다. 더울 때가 더 많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5번. 니은일 때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되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된다. 자, 그럼 니은은 보니까 상대적으로 추울 때거든요. 그럼 우리 추울 때는 교감신경의 작용 강화로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열 발산량이 줄어든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5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 4번에서 보면 일단 혈장 삼투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정한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배웠죠? 혈장 삼투압 조절과 관련 있는 호르몬은 ADH. 그래서 얘들은 한글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항이뇨 호르몬은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켜줘요.
즉, 우리 몸 쪽으로 가는 물의 양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럼 우리가 몸 쪽에 물이 더 가야 하는 상황은 라면 끓일 때로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짤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즉, 얘들은 체액의 양이 감소할 때 수분 제흡수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2번에서 구간 1과 2 중 호르몬 X의 분비량이 더 많은 구간을 쓰래요. 자, 그럼 나에서 보면 물을 섭취했네요. 자, 그럼 물을 섭취한다는 거는 체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체액량이 증가한다면 버리는 물의 양은 많아야 하고 몸 쪽으로 가는 양은 상대적으로 적어야겠죠. 자, 그 말은 뭐냐면요. 1에서는 ADH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줌의 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시간에 따른 혈장과 오줌의 그냥 양이 아니고 삼투압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배웠던 게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오줌 농도, 혈장 농도라고 읽어준다면 지금 물 섭취한 후에 지금 ADH 분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오줌량은 많아지고 그래서 오줌 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요. 물을 섭취하기 이전과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경우는 평상시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1과 2를 비교할 때는 1에서 ADH 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에서 분비량이 더 많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보면 같은 시간 동안 생성되는 오줌량이 더 많은 구간을 쓰래요.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오줌량이 많다면 오줌 농도는 감소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삼투압이 곧 오줌의 농도이다 라고 생각하라 했어요. 그럼 1과 2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오줌 농도가 작은 곳은 1이 되겠죠. 지금 여기 그래프 읽어보면 그래서 3번 답은 1이다 라고 우리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 한번 볼게요. 1번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감소한다. 자, 그렇다면 얘들은 분비량이 증가했대요. 그럼 수분 재흡수량은 감소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혈장 농도가 정상 수준보다 낮아진다면 오줌 생성량이 증가한다. 자, 그럼 정상 수준보다 낮아졌다는 거는 체액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오줌을 많이 버려야겠죠. 그래서 오줌 생성량이 증가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물을 많이 마시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은 증가하고 오줌 생성량은 감소한다. 자, 그럼 물을 많이 마신다면 체액 농도가 옅어져요. 그럼 우리는 물을 더 많이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호르몬의 분비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게 되겠죠. 몸 쪽으로 가는 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비량은 감소하고 오줌 생성량은 증가한다. 여서 3번은 틀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자, 그럼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는 얘기는 농도가 올라가겠죠.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 자, 많이 섭취하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체내 수분량이 증가한다. 그럼 농도를 낮추려면 물의 양이 더 많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하면 호르몬 파트 다 끝난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숙제는 여기 실력업 문제 앞에 137쪽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137쪽까지 풀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또 생명하는 걸로 할게요.